사라진 공주. 1998년 1월, 태국 방콕의 공기는 여느 때처럼 후텁지근했지만 프라니스트 부부의 집을 짓누르는 불안감은 그 어떤 더위보다 무거웠다. 그들의 보물 같은 딸, 젠지라 로라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지 나흘째였다. 그녀는 단순히 똑똑하고 예쁜 딸이 아니었다. 라마티보디 병원 의과대학의 촉망받는 학생으로 온 가족의 자랑이자 미래였다. 젠지라는 항상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했다. 방콕 시내의 통부리 지역에 있는 할머니 댁에 살았지만 늦게 귀가할 일이 있으면 항상 부모님께 미리 연락을 드렸다. 하지만 1월 26일, 그녀가 녹색 토요타를 몰고 집을 나선 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 늦은 밤이 되어도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고 전화는 꺼져 있었다. 할머니는 수십 번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침묵뿐이었다. 불안감에 휩싸인 할머니는 즉시 나콘 파톰주 지역에 사는 딸 부부에게 전화를 걸었다. 부부는 즉시 젠지라의 모든 친구들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아무도 그녀의 행방을 알지 못했다. 가족들은 젠지라에게 무슨 일이 생겼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밤늦게 집에 들어가지 않는 착한 딸이었고 어떤 일도 미리 알리지 않고 자취를 감출 아이가 아니었다. 젠지라의 어머니는 딸의 빈방을 바라보며 눈물을 쏟았고 아버지는 굳은 얼굴로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하기 위해 나섰다. 그들의 심장은 마치 시한폭탄처럼 쿵쾅거렸다. 그들은 단순히 딸이 길을 잃거나 사고를 당했을 것이라고 믿고 싶었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불길한 속삭임은 공포를 키워나갔다. 경찰서에 도착한 부부는 딸의 신상 정보를 간절히 설명했다. 그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딸을 찾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희망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그들은 알지 못했다. 딸의 실종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곧 태국 전역을 충격에 빠뜨릴 잔혹한 범죄의 서막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시작점에는 그들이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소름 끼치는 진실이 숨겨져 있었다. 실종된 딸의 행방을 찾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그들은 이미 공포의 미로 속으로 깊숙이 발을 들여놓은 것이었다. 천재의 가면 뒤에 숨겨진 그림자.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젠지라의 행방을 추적하는 과정은 예상보다 빨랐다. 그녀의 주변 인물들을 탐문하던 중 한 의과대 동급생이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했다. 젠지라와 솜사길이 며칠 전 쇼핑몰에서 데이트하는 걸 봤어요. 이 진술은 수사팀의 모든 초점을 한 사람에게로 모았다. 솜삭 프라니스. 그는 태국 전역에 아는 천재 소년이었다. 15세에 최고 명문 쭈라롱권 대학교 공대에 합격하고 공학 학위까지 취득한 후 의대에 다시 입학한 전무후무한 수재. 젠지라의 가족들마저도 그를 총명하고 예의 바른 청년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솜삭은 즉시 경찰서로 소환되었다. 그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그의 얼굴에는 실종된 여자친구를 걱정하는 듯한 미세한 불안감만이 감돌았을 뿐 어떤 죄책감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다. 경찰이 젠지라와의 마지막 만남에 대해 묻자 그는 담담하게 말했다. 쇼핑몰에서 데이트를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저희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작은 말다툼이 있었고 젠지라가 화를 내며 먼저 가버렸습니다. 그 후로는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의 진술은 논리적이고 빈틈이 없었다. 그는 자신이 젠지라에게 헌신적이었고 그녀의 실종에 대해 몹시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형사들은 솜삭의 말을 그대로 믿지 않았다. 그들은 그의 표정과 몸짓을 예리하게 관찰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말투는 너무나도 완벽하게 꾸며진 것처럼 느껴졌다. 범죄 심리학자들은 이를 가면이라고 불렀다. 사회적 지위와 지능을 이용해 감정을 통제하고 완벽하게 연기하는 가면. 경찰은 혹시 모를 증거를 찾기 위해 그의 방과 차량을 수색했지만 그 어디에서도 수상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차량 내부는 깨끗했고 방 안에는 단정한 책들과 의학 서적들만이 가득했다. 솜삭은 모든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했고
심지어 경찰의 전문 용어까지 이해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결국 증거 부족으로 솜삭은 풀려났다. 그러나 수사를 총괄하던 베테랑 형사의 직감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너무 깨끗해. 모든 것이 너무 완벽해. 이 정도로 지능적인 범죄자는 흔적을 남기지 않아. 형사는 조용히 솜삭을 비밀 감시 대상에 올리도록 지시했다. 그들은 솜삭이 대학생활 외에는 거의 외부와 접촉하지 않고 오로지 기숙사 방에만 틀어박혀 있는 것을 확인했다. 밤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는 그의 방 창문은 마치 그 속에서 뭔가 섬뜩한 비밀을 꾸미고 있는 듯한 불길한 느낌을 주었다. 겉으로는 촉망받는 의대생이자 국민 천재로 불리던 솜삭. 하지만 그의 차가운 논리와 무감각한 표정 뒤에는 단순한 질투심을 넘어선 광기와 소유욕으로 점철된 어두운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었다. 경찰의 예리한 눈빛과 직감은 이 완벽한 가면을 벗겨낼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그 진실은 상상 그 이상으로 잔혹하고 충격적일 것이었다. 젠지라의 실종은 이제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라 한 천재가 자신의 완벽한 세계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저지른 소름 끼치는 범죄의 서막이 되었다. 그리고 그 서막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거짓말 탐지기, 그리고 깨지지 않는 가면. 경찰은 솜삭을 석방했지만 그의 주변 인물들에 대한 은밀한 조사를 멈추지 않았다. 젠지라가 학교에서 눈에 띄게 아름답고 재능 있는 학생이었기에 그녀에게 마음을 품은 다른 남학생들이 많았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수사관들은 솜삭 외에 다른 용의자들이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젠지라와 친했던 다른 친구들과 선배들을 탐문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한 남학생의 이름이 언급되었다. 시리아라는 이름의 그 남학생은 솜삭이 젠지라에게 질투를 느끼게 만들었던 인물이었다. 그는 솜삭과는 달리 평범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지만 젠지라와는 학업에 대해 자주 만나고 의논하며 가까이 지냈다고 했다. 그러나 시리아에 대한 조사는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났다. 그의 알리바이는 완벽했고 젠지라가 실종되기 전에는 서로 연락하거나 만난 기록이 없었다. 수천 가지의 가설이 난무하며 사건은 다시 미궁에 빠졌다. 젠지라가 납치된 것일까? 아니면 그녀를 짝사랑하던 누군가가 질투심에 우발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일까? 혹은 솜삭의 친구가 제공한 목격담마저도 그의 완벽한 알리바이의 일부였을까? 모든 가능성이 수사관들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베테랑 형사의 직감은 여전히 솜삭 프라니스를 가리키고 있었다. 겉으로 드러난 증거는 없었지만 그의 차가운 눈빛과 완벽하게 통제된 표정에서 느껴지는 기이한 위화감은 떨쳐낼 수 없었다. 경찰은 솜삭에게 다시 한번 신문을 요청했다. 이번에는 거짓말 탐지기를 동원했다.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는 없지만 용의자의 심리 상태와 진실을 가려내는 데는 유용한 도구였다. 신문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솜삭은 전극이 부착된 의자에 앉았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심장 박동과 혈압, 피부 전도율을 측정하는 기계는 미세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젠지라를 만났습니까? 예. 언제 헤어졌습니까? 저녁 알벅시경이었습니다. 젠지라의 실종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해쳤냐는 질문에 대한 그의 반응은 미약하지만 명백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솜삭은 이 결과를 전혀 개의치 않는 듯했다. 그는 차분하게 말했다. 긴장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실종된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침착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논리적인 변명은 경찰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태국 법률상 거짓말 탐지기 결과는 증거 능력이 없었고 그들은 다시 한번 그를 풀어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 짧은 신문은 경찰에게 중요한 확신을 심어주었다. 솜삭의 완벽한 가면 뒤에는 분명히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 그는 감정을 교묘하게 통제하는 사이코패스일지도 모른다. 경찰은 이제 노골적인 추적이 아닌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다니는 은밀한 감시를 시작했다. 솜삭은 수업을 마치면 곧바로 기숙사 방으로 돌아갔고 누구와도 교류하지 않았다. 마치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비밀을 들킬까 두려워 스스로를 세상과 단절시킨 것처럼 보였다. 그의 고립된 생활은 그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다. 수사관들의 촉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다. 그들은 솜삭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기록하며 작은 틈이라도 발견하려 애썼다. 그들은 알았다. 이 천재적인 가면을 쓰고 있는 용의자는 가장 완벽한 순간에 가장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를 것이라는 것을. 젠지라의 실종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차갑고 잔인한 지능을 가진 범죄자와 정의를 쫓는 경찰 사이에 숨막히는 두뇌 싸움이 되었고 그 대결의 첫 번째 라운드는 솜삭의 미소와 함께 끝이 났지만 진정한 공포는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완벽한 청소, 그리고 남겨진 핏자국. 경찰의 은밀한 감시가 계속되던 열흘째, 마침내 수사팀의 끈질긴 노력이 결실을 맺을 단서가 포착되었다. 솜삭의 주변 인물들을 재탐문하던 중 그의 친구 한 명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솜삭이 1월 27일에 제 집에 놀러 왔었어요. 그리고 차를 몇 시간 동안이나 닦고 있었어요. 트렁크 안까지 아주 꼼꼼하게요. 이 말에 경찰은 귀를 쫑긋 세웠다. 솜삭은 평소 깔끔한 성격이긴 했지만 그토록 집착적으로 세차를 했다는 것은 분명 무언가를 지우려 했다는 뜻이었다. 또 다른 이웃의 증언도 나왔다. 1월 28일 솜삭이 자기 고향인 주에 들렀을 때였어요. 뭘 그렇게 태우는지 연기가 시커멓게 올라오더군요. 옷가지 같은 것들이었는데 꽤 여러 번에 나눠서 태우더라고요. 이 증언은 경찰의 집에서 차를 닦고 고향에 내려가 옷가지를 태운 것일까? 이 모든 행동은 범죄를 은폐하려는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경찰은 즉시 영장을 발부받아 솜삭의 차를 다시 한번 정밀 감식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번에는 육안으로만 확인했기에 놓쳤을지도 모른다는 판단이었다. 차량은 특수감식팀의 손에 맡겨졌고 그들은 루미노 용액을 사용해 미세한 혈흔 반응을 살피기 시작했다. 어두컴컴한 감식실 안, 루미노 용액이 뿌려지자 트렁크 바닥과 좌석 구석에서 푸르스름한 빛이 섬뜩하게 번져나왔다.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던 핏자국이 형광빛으로 드러나는 순간 모든 수사관들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트렁크는 겉으로 보기에 완벽하게 깨끗했지만 혈흔 반응은 그곳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음을 소리 없는 비명으로 증명하고 있었다. 핏자국만이 아니었다. 트렁크 틈새와 좌석 밑에서는 미세한 머리카락 몇 가닥이 발견되었고 이를 감식한 결과 젠지라의 DNA와 완벽하게 일치했다. 또한 젠지라가 즐겨 입던 셔츠에 달렸던 단추 하나가 굴러다니고 있었다. 이 모든 증거들은 솜삭의 완벽한 알리바이를 산산조각냈다. 그는 젠지라를 만난 후 헤어졌다고 주장했지만 그녀의 흔적은 그의 차 안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의 거짓말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았다. 경찰은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었다. 솜삭의 방으로 들이닥친 수사관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평온한 척하던 그의 가면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수많은 형광빛 혈흔과 머리카락, 그리고 단추. 이 세 가지 결정적인 증거 앞에서 솜삭은 더 이상 변명할 여지를 찾지 못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었고 평소의 냉철하고 지적인 표정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깊은 절망과 공포가 스며들었다. 마침내 천재의 가면은 벗겨졌고 그 아래 숨겨져 있던 잔혹한 살인마의 본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젠지라의 행방을 쫓던 수사는 이제 한 천재가 저지른 끔찍한 범죄의 진실을 파헤치는 살인사건 수사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진정한 공포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고로 천재의 몰락, 그리고 피해 고백. 수년간 수많은 범죄자를 신문해온 베테랑 형사들조차 솜삭이 앉아있는 신문실의 공기는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종류의 소름 끼치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국민 천재라 불리던 그의 완벽한 가면은 깨졌다. 핏자국과 머리카락이라는 명백한 증거 앞에 그는 더 이상 그 차가운 논리로 자신을 방어할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 있었고 오만함으로 가득 찼던 눈빛은 공허함과 절망으로 채워져 있었다. 형사들은 그의 침묵을 굳이 깨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이제 진실의 문이 열릴 것이라는 것을. 오랜 정적 끝에 솜삭의 입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마치 모래알이 굴러가는 듯한 건조한 소리였다. 만났습니다. 젠지라를 제 기숙사 방에서. 그의 고백은 느리고 단절적이었지만 각 단어는 끔찍한 진실의 조각들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는 젠지라를 자신의 완벽한 인생 계획의 일부로 여겼다. 뛰어난 학업 성적과 명망 있는 미래, 그리고 그 옆에는 아름답고 총명한 여자친구. 모든 것이 완벽한 그림이었다. 그러나 젠지라는 그 그림을 거부했다. 젠지라가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솜삭의 목소리는 분노와 상처가 뒤섞여 떨렸다. 그녀는 제가 너무 집착하고 통제하려 든다고 했어요. 우리가 너무 다르다고. 그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조각이었는데 그녀가 저를 버리려 했어요. 그의 눈동자에 비정상적인 권기가 번뜩였다. 그에게 젠지라의 이별 통보는 단순한 헤어짐이 아니었다. 그것은 완벽주의자로서의 자신의 존재 가치를 부정당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모욕이었다. 그날 밤 쇼핑몰에서 작은 말다툼 후 솜삭은 젠지라를 자신의 기숙사 방으로 유인했다. 마지막으로 제대로 이야기하자는 그의 설득에 젠지라는 순진하게 응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젠지라는 평소와 달리 단호했고 그의 끈질긴 설득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더 이상은 안 되겠어, 솜삭. 우리 여기까지 하자. 그녀의 마지막 말이 방 안에 메아리 치는 순간 솜삭의 머릿속에서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수년간 쌓아 올린 그의 자아와 완벽한 세계가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리고 그 순간 분노와 소유욕에 눈이 먼 솜삭은 이성을 완전히 잃었다. 그는 미리 준비해둔 총을 꺼내들었다. 젠지라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솜삭, 안 돼. 그녀의 목소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 섬뜩한 총성이 차가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젠지라의 몸이 힘없이 바닥으로 쓰러졌고 붉은 피가 하얀 타일 위로 끔찍하게 퍼져나갔다. 모든 것이 단 몇 초 만에 일어났다. 정적, 그리고 숨막히는 침묵. 방금 전까지 생기가 넘치던 젠지라의 몸은 이제 차갑고 축축한 핏자국 위에서 미동도 하지 않았다. 놀랍게도 솜삭은 공포나 후회에 휩싸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끔찍한 일을 저질렀음에도 그의 천재적인 두뇌는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가 있었다. 그는 쓰러진 젠지라의 시신을 어만히 바라보며 무려 2시간 동안 앉아 있었다. 그 시간 동안 그의 머릿속은 오직 한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떻게 이 시체를 완벽하게 처리할 것인가. 그의 계산은 이미 시작되었다. 의학 지식, 해부학적 구조, 그리고 법의학 감식을 피할 수 있는 방법들. 그는 사랑하는 연인의 시신을 바라보며 그녀를 어떻게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할지에 대한 가장 잔인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계획하고 있었다. 형사들은 솜삭의 담담한 고백에 소름이 돋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나 슬픔이 없었다. 오직 계산과 논리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한때 태국의 희망이었던 천재의 마음속이 이토록 어둡고 차가운 심연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사실은 그들을 깊은 충격에 빠뜨렸다. 그리고 그들은 알았다. 젠지라의 죽음보다 더 끔찍하고 잔혹한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려 한다는 것을. 솜삭의 계획은 이제 막 첫걸음을 떼었을 뿐이었다. 피로 물든 호텔, 그리고 잔혹한 해부학 총성이 울린 후 2시간, 솜삭은 핏자국 위에 쓰러진 젠지라의 시신을 마주한 채 앉아 있었다. 그의 표정은 슬픔이나 공포가 아닌 깊은 사색에 잠긴 과학자의 그것과 같았다. 그는 뇌리를 스쳐가는 수많은 의학 지식들을 조합하며 가장 효율적이고 완벽한 시신 처리 방법을 구상했다. 그의 천재적인 두뇌는 이제 살인을 은폐하기 위한 가장 끔찍한 도구로 변모했다. 계획이 완성되자 솜삭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차가운 시신을 조심스럽게 감싼 뒤 자신의 차 트렁크에 실었다. 그리고 밤의 어둠을 틈타 방콕 시내의 한 호텔로 향했다. 호텔 방에 들어선 그는 젠지라의 시신을 욕실 욕조에 옮겨 놓았다. 그는 이 모든 과정을 마치 병원에서 시술을 준비하는 의사처럼 냉정하고 침착하게 해나갔다. 그의 손은 떨리지 않았고 그의 눈동자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다. 욕조의 차가운 타일 위, 그는 의대에서 배운 해부학 지식을 되살려 칼을 들었다. 젠지라의 몸은 그에게 더 이상 사랑하는 연인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직 해체되어야 할, 흔적을 남기지 않고 사라져야 할 대상일 뿐이었다. 그는 시신을 마치 해부학 실습용 카레바처럼 다루며 뼈와 근육, 장기를 분리하기 시작했다. 칼이 피부와 살을 가르는 소리가 욕실 안을 섬뜩하게 울렸다. 솜삭은 혐오감이나 공포 대신 자신의 완벽한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는 기묘한 만족감을 느꼈다. 가장 끔찍했던 부분은 시신의 살점들을 처리하는 과정이었다. 솜삭은 의대에서 배운 인체 구조를 바탕으로 살점을 가능한 한 작게 잘라냈다. 그리고 그 조각들을 변기에 넣고 물을 내리기 시작했다. 1번, 2번, 3번. 그러나 인체의 살점은 쉽게 하수도로 흘러가지 않았다. 변기는 금세 막혔고 핏물과 살점이 뒤섞인 채 역류했다. 계획에 차질이 생겼지만 솜삭은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밖으로 나가 근처 상점에서 변기 세척제를 사왔다. 독한 화학약품 냄새가 호텔 방에 진동했다. 그는 세척제를 변기에 쏟아붓고 다시 물을 내렸다. 살점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 했으나 완벽하게 사라지지는 않았다. 솜삭은 몇 시간 동안 이 끔찍한 과정을 반복했다. 욕실은 피와 살점으로 범벅이 되었고 공포스러운 침묵 속에서 오직 물 내리는 소리만이 반복적으로 들려왔다. 마침내 더 이상 변기에 넣을 수 있는 살점이 없게 되자 솜삭은 남은 뼈와 장기들을 커다란 비닐봉투 3개에 나누어 담았다. 그는 피로 얼룩진 욕실을 대충 깎아낸 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호텔을 빠져나왔다. 그의 손에는 젠지라의 잔해가 담긴 무거운 봉투들이 들려 있었다. 다음 단계는 흔적을 완전히 없애기 위한 더욱 철저한 계획이었다. 젠지라. 그는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도록 택시를 타고 쇼핑몰로 돌아가 자신의 차를 회수했다. 그리고 젠지라의 차를 몰아 또 다른 호텔로 이동했다. 그곳에 차를 주차해 놓은 뒤 다시 택시를 타고 처음 시신을 훼손했던 호텔로 돌아왔다. 이 모든 것은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한 그의 치밀한 계산이었다. 밤은 점점 깊어지고 있었지만 솜삭의 광기 어린 행각은 멈추지 않았다. 피로 물든 호텔방과 하수구, 그리고 검은 봉투에 담긴 젠지라의 잔해. 이 모든 것은 한때 천재라 불리던 남자가 소유욕과 분노에 미쳐 얼마나 잔혹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섬뜩한 증거였다. 그리고 그 증거들은 이제 태국의 어둠 속으로 흩뿌려지기 시작했다. 강물과 어둠 속으로 흩어진 흔적.
호텔을 빠져나온 솜삭의 손에는 젠지라의 끔찍한 잔해가 담긴 3개의 무거운 검은 비닐봉투가 들려 있었다. 한때 사랑했던 연인의 유해는 이제 그의 완벽한 범죄를 완성하기 위한 증거물에 불과했다. 그는 자신의 차로 돌아와 봉투들을 조심스럽게 트렁크에 넣었다. 그리고 그가 평소 잘 다니지 않는 어둡고 인적이 드문 도로를 따라 차를 몰기 시작했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한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젠지라의 모든 흔적을 완전히 지우는 것. 방콕의 야경은 화려했지만 솜삭의 눈에는 오직 희미한 가로등 불빛과 어둠뿐이었다. 그는 리버트 변에 멈춰 섰다. 강물은 검은 침묵 속에서 유유히 흐르고 있었다. 솜삭은 트렁크를 열어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 속에는 뼈와 젠지라의 두개골이 들어 있었다. 뼈는 증거가 될 수 있기에 그는 이를 가장 깊은 물속에 가라앉혀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는 봉투를 단단히 묶고 돌멩이 몇 개를 함께 넣어 무게를 더했다. 그리고는 아무도 없는 새벽의 강가를 향해 봉투를 힘껏 내던졌다. 첨벙! 끔찍한 소리가 어둠을 깨뜨렸고 봉투는 강물 속으로 빠르게 가라앉았다. 하나의 흔적을 지운 솜삭은 다시 차에 시동을 걸었다. 다음 목적지는 논타부리주의 한적한 외곽이었다. 젠지라의 녹색 토요타 차량을 버리기 위해서였다. 그는 젠지라의 차를 마치 아무렇게나 버려진 고물처럼 길가에 내버려 둔 채 자신의 차로 다시 돌아왔다. 그의 치밀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젠지라의 차가 발견되어도 범행 장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도록 동선을 완벽하게 분리하는 것이 그의 계획이었다. 마침내 모든 흔적을 버렸다고 확신한 솜삭은 자신의 기숙사로 돌아왔다. 시간은 새벽 삽시를 훌쩍 넘긴 시각이었다. 그는 샤워를 하며 피 묻은 자신의 몸을 닦아냈다. 그의 피부에 스며든 피 냄새를 지우기 위해 여러 번 비누칠을 했다. 그리고 범행 당시 입었던 옷과 신발, 그리고 젠지라가 남긴 모든 물건들을 챙겨 차에 실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자신의 고향인 총부리주로 내려가 이 모든 것들을 소각했다. 화염에 휩싸인 젠지라의 옷과 물건들은 연기처럼 사라졌다. 솜삭은 자신의 범죄가 완벽하게 은폐되었다고 믿었다. 핏자국은 깨끗이 닦았고 시신은 여러 곳에 흩어져 처리되었으며 증거물들은 모두 불타 사라졌다. 그는 경찰의 수사에 협조하면서도 여전히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잃은 슬픔에 잠긴 척 연기할 수 있었다. 그의 가면은 더욱 견고해졌고 그의 지능은 그를 완벽한 범죄자로 만들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솜삭이 알지 못했던 것이 있었다. 그는 아무리 완벽하게 흔적을 지우려 해도 피 묻은 범죄의 흔적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간과했다. 강물은 그의 비밀을 삼킨 듯 보였지만 언젠가 그 봉투를 토해낼 수도 있었다. 불길은 모든 것을 태운 듯 보였지만 남겨진 작은 조각 하나가 치명적인 증거가 될 수도 있었다. 그리고 그가 버려둔 젠지라의 차에는 그의 완벽한 계획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들이 여전히 숨어 있었다. 어둠 속에서 솜삭은 자신이 승리했다고 믿었지만 그의 발밑에는 보이지 않는 함정이 이미 설치되어 있었던 것이다. 증거를 향한 끈질긴 추격, 그리고 두개골의 증언. 솜삭의 끔찍한 고백을 들은 경찰은 즉시 수색팀을 동원해 그가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했다고 진술한 모든 장소로 향했다. 그들은 솜삭의 말이 사실인지, 그리고 그의 완벽한 범죄에 혹시라도 빈틈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했다.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솜삭이 젠지라의 시신을 해부했다는 호텔이었다. 하지만 욕실은 깨끗했고 어떤 혈흔이나 시신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화장실 변기를 검사했지만 그가 수십 번 물을 내리고 세제를 부었다는 흔적 외에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그의 치밀한 청소는 경찰의 기대보다 훨씬 더 완벽했다.
이어서 그가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한 방콕강으로 잠수부를 투입해 수색을 시작했다. 잠수부들은 며칠 동안 강바닥을 샅샅이 뒤졌지만 솜삭이 버렸다는 뼈와 두개골 봉투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수사가 다시 벽에 부딪히는 듯 했다. 솜삭의 고백 외에는 뚜렷한 물증이 없었고 그는 이미 말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신문 과정에서 기억이 혼란스럽다거나 공포에 질려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을 수 있다고 덧붙이며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고 있었다. 바로 그때 한 달 전 접수되었던 사건 기록 하나가 수사관들의 눈에 들어왔다. 1월 28일 강에서 발견된 신원 미상의 두개골 2개. 그들은 솜삭의 진술을 듣고 즉시 직감적으로 이 두개골이 젠지라의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법의학팀은 즉시 두개골에 대한 정밀 감식에 착수했다. 법의학 연구소의 차갑고 정밀한 공간에서 과학자들은 한 달 전 발견된 두개골 중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두개골에는 총상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들은 두개골의 특징을 젠지라의 치과 기록과 대조했다. 치아의 배열, 충치 치료 흔적, 그리고 치아 교정의 미세한 흔적까지 모든 것이 일치했다. 이어서 두개골에서 추출한 미세한 DNA 조각을 젠지라의 어머니로부터 채취한 DNA와 비교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두개골의 DNA는 젠지라의 것과 99.9% 일치했다. 이 결정적인 증거는 솜삭의 자백에 신빙성을 더하는 동시에 그의 완벽한 범죄 계획이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보여주었다. 그는 속에 버려진 녹색 토요타 차량을 발견했다. 트렁크를 열자 솜삭이 아무리 깨끗하게 청소했어도 지울 수 없었던 진실의 흔적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트렁크 바닥에는 희미한 혈흔 자국이 여전히 남아 있었고 차량 내부에는 젠지라의 머리카락과 그녀의 셔츠 단추가 굴러다니고 있었다. 솜삭은 신문실에서 이 모든 증거들을 마주하게 되었다. 그가 완벽하게 지웠다고 믿었던 핏자국, 그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두개골과 차량. 그의 얼굴은 다시 한번 창백해졌고 그의 지능은 더 이상 그의 죄를 가려줄 수 없었다. 젠지라의 두개골은 말없는 증언으로 그의 거짓말을 폭로했고 차량에 남은 증거들은 그의 잔인한 범죄를 명백히 입증했다. 경찰은 이제 모든 것을 손에 넣었다. 그러나 이 사건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마지막 퍼즐 조각이 남아 있었고 그 조각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기이한 방식으로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었다. 뱀의 증언. 그리고 드러난 마지막 거짓말. 법정에 선 솜삭은 그 모든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또다시 가면을 바꿨었다. 그는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말했다. 제가 했던 모든 자백은 경찰의 강압적인 신문에 의한 것입니다. 저는 젠지라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저를 범인으로 만들기 위한 조작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고 한때 천재라 불리던 그의 지성은 자신을 완벽한 희생자로 둔갑시키는 데 사용되었다. 거짓말 탐지기 결과가 법적 증거가 될 수 없듯이 자백 역시 강압에 의한 것이라면 무효가 될 수 있었다. 경찰은 솜삭의 뻔뻔함에 분노했지만 그의 교활함에 혀를 내둘렀다. 판사도 배심원단도 혼란에 빠졌다. 솜삭의 말은 분명 일리가 있었다. 그는 강압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지만 그의 지적인 언변은 그를 억울한 피해자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솜삭은 이제 자신의 인생을 건 마지막 도박을 시작한 것이었다. 재판은 팽팽한 긴장감 속에 진행되었고 누구도 결론을 예측할 수 없었다. 정의는 이대로 무너지는가 싶었다.
바로 그 순간 기묘하고 소름 끼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솜삭이 숨겨둔 마지막 증거물을 은폐했던 장소인 그의 친구 집 지붕에서였다. 친구의 집 지붕 틈새로 독사가 기어 들어가는 것을 발견한 집주인은 겁에 질려 구조대를 불렀다. 구조대원들이 뱀을 잡기 위해 지붕을 해체하던 중 그들은 천장 깊숙한 곳에서 검은 비닐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봉투는 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마치 수년 동안 그곳에 숨겨져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 그 안에는 솜삭이 젠지라의 모든 증거가를 흔적을 태웠다고 주장했던 옷가지들이 있었다. 붉은색 셔츠는 아직도 선명했고 젠지라의 머리카락과 핏자국이 묻어 있었다. 봉투 안에는 옷가지 외에 젠지라의 운전면허증 그리고 그녀의 차 번호판까지 들어 있었다. 솜삭이 고향에서 불태웠다는 물건들이 사실은 이곳에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이 발견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사람들은 마치 젠지라의 억울한 영혼이 뱀을 통해 마지막 진실을 세상에 알린 것이라고 믿었다. 뱀은 예로부터 지혜와 부활 그리고 영적인 존재로 여겨져 왔기에 이 사건은 태국 전역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 기이한 우연의 일치는 솜삭의 마지막 거짓말을 산산조각냈다. 그가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하고 연기하려 해도 진실은 결국 스스로 모습을 드러냈다. 지붕에서 발견된 증거물들은 즉시 법정으로 이송되었다. 솜삭은 자신의 눈앞에 놓인 젠지라의 옷가지와 운전면허증을 보고 모든 표정을 잃었다. 그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졌고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교활함이 아닌 패배한 자의 공포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모든 거짓말은 그 봉투 안에서 무력하게 무너졌다. 마침내 재판장은 최종 판결을 내렸다. 유죄. 솜삭 프라니스는 계획적인 살인, 시신훼손, 절도, 그리고 불법 총기 소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의 천재적인 두뇌는 그의 범죄를 숨기지 못했고 그를 죽음의 문턱까지 끌고 갔다. 이 사건은 한때 태국의 희망이었던 천재가 얼마나 타락하고 잔혹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섬뜩한 경고가 되었다. 그리고 정의는 비록 기이한 방식으로 찾아왔지만 결국 승리했다. 천재의 그림자 그리고 뒤틀린 유년기 솜삭 프라니스는 사형을 선고받았다. 법정은 그의 지능을 범죄를 은폐하는 데 사용한 악의적인 행위와 잔혹한 시신 훼손에 대해 조금의 자비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 판결이 내려진 후 태국 전역은 범죄의 잔혹함뿐만 아니라 범인의 정체에 경악했다. 한때 국민 천재로 불리며 온 국민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솜삭이 바로 이 끔찍한 살인마였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언론은 그의 화려했던 과거를 다시 조명하며 이 비극적인 몰락의 원인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솜삭은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성공한 사업가였고 어머니는 온화한 성품의 전업주부였다. 겉으로 보면 완벽한 가정이었지만 그 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솜삭의 아버지는 극도로 엄격하고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아들의 뛰어난 지능을 자신의 성공을 위한 도구로 여겼다. 솜삭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끊임없는 기대와 압박 속에서 살아야 했다. 1등이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다. 실수는 용납되지 않는다. 너는 남들과 달라야 한다. 이런 말들이 솜삭의 어린 시절을 지배했다. 그는 조금이라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아버지의 가혹한 질책과 체벌을 감당해야 했다. 그는 학교에서 아무리 뛰어난 성적을 받아와도 아버지의 만족스러운 미소를 본 적이 없었다. 어머니는 아들을 사랑했지만 남편의 폭압적인 성격에 눌려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었다. 솜삭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세상과 단절된 채 오로지 공부에만 몰두했다. 그의 내면에는 아버지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강박과 동시에 그 압박에 대한 깊은 증오가 뒤섞여 자리 잡았다. 15세에 쭈라롱권 대학교 공대에 합격했을 때 언론은 그를 신동이라 칭송하며 대서특필했다. 솜삭은 그제야 처음으로 사람들의 찬사와 인정을 받았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그건 시작에 불과하다.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며 냉정하게 반응했다. 솜삭은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인 의사가 되는 것을 이루기 위해 공대를 졸업한 후 의대 입시를 준비했다. 그에게 의술은 사람을 살리는 숭고한 기술이 아니라 아버지의 인정을 받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었다. 이러한 유년기의 압박은 솜삭의 인격을 뒤틀리게 만들었다. 그는 타인과 진정한 관계를 맺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사랑은 그에게 소유해야 할 대상이었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은 제거해야 할 불순물이었다. 젠지라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였다. 그녀의 아름다움과 총명함은 그의 완벽한 세계를 완성하는 트로피였지만 그녀가 이별을 통보하며 그의 통제를 벗어나려 하자 그는 자신의 완벽한 세계가 무너지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그의 뒤틀린 심리는 젠지라를 소유물로 여기게 만들었고 소유할 수 없는 것을 파괴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들었다. 법의학 전문가들은 솜삭의 행동에서 전형적인 반사회적 인격 장애 특징을 발견했다. 그의 극단적인 냉담함, 공감 능력 결여, 그리고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후회하지 않는 태도는 어린 시절의 억압된 분노와 뒤틀린 심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한때 태국의 자랑이었던 천재는 이제 태국 역사상 가장 잔혹한 살인마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되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사건을 넘어 한 인간의 영혼이 어떻게 파괴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섬뜩하고 비극적인 사례로 남게 되었다. 정의, 그리고 되살아난 악마. 사형 선고가 내려진 후 솜삭 프라니스 사건은 잠시 잠잠해지는 듯했다. 그러나 몇 년 뒤 태국 국민들은 다시 한번 충격과 분노에 휩싸이게 된다. 솜삭의 사형 선고가 감형되어 종신형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는 감옥에서 모범적인 수감 생활을 하며 무려 5번의 사면을 받았다. 그의 형량은 계속해서 줄어들었고 솜삭은 마침내 13년 9개월의 복역을 마친 뒤 35세의 나이로 가석방되었다. 언론이 이 소식을 보도했을 때 국민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잔혹한 살인과 시신 훼손을 저지른 범죄자가 겨우 10여 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납득할 수 없었다. 솜삭의 감형 사유는 모범적인 수감 생활과 반성이었다. 감옥 안에서 그는 성실하게 복역했고 심지어 법률을 공부해 2009년에는 수코타이 탐마티라 대학교에서 법학 학사학위까지 취득했다. 그는 교도소의 교육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이수하며 다시 한번 천재의 면모를 과시했다. 그러나 이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정의가 훼손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솜삭이 자유를 얻는 동안 젠지라의 부모님은 매일 밤 딸을 잃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그들은 솜삭의 석방 소식을 듣고 깊은 절망과 분노에 빠졌다. 우리 딸은 잔인하게 살해당했는데 그 살인자는 고작 몇 년 만에 나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이것이 과연 정의인가? 젠지라의 어머니는 울부짖으며 호소했다. 솜삭은 감옥에서 나와 차야 탄타노스로 이름을 바꾸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다. 2014년 그는 변호사협회에 변호사 자격 취득을 신청했다. 그는 자신의 뛰어난 법률 지식을 이용해 변호사로서의 삶을 꿈꿨다. 하지만 이 소식이 알려지자 태국 변호사협회와 국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협회는 솜삭의 전과 기록과 사회적 비난을 고려하여 그의 변호사 자격 취득 신청을 거부했다. 한때 법의 수호자를 꿈꿨던 살인마의 마지막 시도는 그렇게 좌절되었다. 솜삭의 짧은 복역 기간은 태국 법률 시스템에 대한 깊은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한쪽에서는 교정제도의 성공적인 사례라고 주장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흉악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했다. 국민들은 솜삭의 얼굴을 볼 때마다 그의 잔혹한 범죄와 젠지라의 고통스러운 죽음을 다시 떠올렸다. 그의 반성이 과연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그저 가석방을 얻기 위한 또 다른 치밀한 계산이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솜삭의 석방은 젠지라의 가족에게 용서할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그들은 살인마가 거리에서 자유롭게 숨쉬는 것을 보며 평생의 고통을 짊어져야 했다. 이 사건은 정의가 때로는 승리하더라도 그 과정과 결과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씁쓸한 진실을 남겼다. 솜삭의 이야기는 단순한 범죄 기록이 아니라 한 인간의 파멸과 사회가 마주한 정의의 딜레마를 보여주는 잔혹한 교훈으로 남게 되었다. 냄짜지 않은 공포, 그리고 뒤틀린 사랑의 비극, 솜삭 프라니스 사건은 단순한 형사 사건을 넘어 태국 사회에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깊은 질문을 남겼다.
그의 석방 이후 그는 언론의 시선에서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끔찍한 비극은 여전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 각인되어 있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의문을 제기했다. 과연 솜삭은 진정으로 반성했을까? 그의 유년기 트라우마가 끔찍한 범죄를 정당화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의 가벼운 형량은 과연 정의로운가? 많은 전문가들은 솜삭의 행동이 단순히 유년기의 합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강박적인 소유욕과 통제 욕구가 극단적으로 발현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그는 젠지라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완벽한 인생 계획에 꼭 필요한 트로피로 여겼다. 그녀가 그의 통제를 벗어나려 했을 때 그는 사랑을 잃은 슬픔 대신 소유물을 잃은 분노를 느꼈다. 젠지라가 이별을 통보한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터져나온 것은 배신감과 모욕감이었다. 이는 법정에서 대법관이 던진 뼈아픈 일침과도 일치했다. 사랑은 마음에서 피어나는 것이며 결코 강요될 수 없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행복을 희생하고 용서하며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이다. 피고인은 고인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소유하려 했고 거부당하자 그녀를 죽였다. 이는 사랑이 아니라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행동이다. 고인의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피고인의 행위는 진정한 사랑과는 거리가 멀다. 이 판결은 솜삭의 범죄가 단순히 감정적인 충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뒤틀린 심리가 낳은 계획적인 행위였음을 명확히 했다. 그는 자신의 세계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가장 잔혹하고 이기적인 방법을 선택했다. 그리고 이 사건에는 또 하나의 미스터리한 부분이 남아있다. 바로 솜삭이 거짓말 탐지기 결과를 부인하고 자백을 철회했을 때 뱀이 나타나 그가 숨겨둔 증거물을 드러낸 기이한 우연의 일치다. 많은 사람들은 이를 운명 혹은 심령적인 현상으로 해석했다. 젠지라의 영혼이 자신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자연의 섭리를 빌려 진실을 밝힌 것이라고 믿는 이들도 많았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 사건은 솜삭의 잔혹한 범죄에 대한 끔찍한 경고이자 정의는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찾아온다는 메시지를 던져주었다. 가장 격렬한 논쟁의 중심은 역시 솜삭의 형량이었다. 젠지라의 가족에게 13년 9개월의 복역은 결코 정의로운 결과가 아니었다. 그들은 평생 동안 딸을 잃은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하는데 살인자는 이미 사회로 돌아와 자유를 누리고 있었다. 그의 모범적인 수감 생활이 과연 끔찍한 살인과 시신훼손의 죄를 씻을 수 있을까?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들의 마음속에 솜삭 프라니스는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잔혹한 살인마로 남았다. 솜삭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질문을 던진다. 압박과 불완전한 사랑이 한 인간을 어떻게 파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사법 시스템은 과연 진정한 정의를 구현하고 있는지. 솜삭의 이야기는 더 이상 단순한 천재의 비극이 아니다. 그것은 소유욕과 광기가 낳은 끔찍한 비극이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진 가장 잔혹한 범죄로 기억될 것이다. 그의 행방은 묘연해졌지만 그가 남긴 핏자국과 젠지라의 억울한 죽음은 태국 사회의 깊은 곳에 끔찍한 공포와 아픔을 남겼다.